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자, 저는 먼저 이제 강의에 앞서갖고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라. 자, 왜 그러냐? 우라노스가 사실 뭐 차트 강의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차트 얘기보다는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식에 있어서 시장이 7, 그리고 기술이 3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시장이 9고 기술은 1이라고 봅니다. 자, 기술이라는 건 기술적 매매 내지는 본인들의 뭐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매매들입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보조지표, 뭐 기술적 매매, N자형, W형 패턴 전부 다 맞아 떨어졌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당장 오늘 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이 200개도 채 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보다도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해야 손실을 피하거나 내지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스나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쎄요, 우리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 시작을 한 지 지금 채 1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게 무엇인가? 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 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과거에 IMF 때나 내지는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안 좋을 때, 아니죠. 경제가 안 좋을 때 돈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IMF 당시에 우리가 여신이라든지 대출을 많이 쓴 기업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시에 현금이 있었거나 내지는 금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IMF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다라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주식은 어쨌든 위험자산입니다. 주식보다 채권이라는 게 바로 안전자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뭐 채권이라면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역시 최근에 들어가지고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채권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다?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게 지금 요즘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과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재 지금 문제가 될 것인가? 이게 장기화될 이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뭐 뉴스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경제는 안 좋은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겼을 때 바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예시를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 보통 6개월 뒤나 1년 뒤에 시장이 침체될 거라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뒤입니다. 자, 과거 예시를 보더라도 2002년 2월 달 당시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시장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2003년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자, 바로 1년 뒤였죠. 2006년부터 2007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년 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2008년에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하고 있으나 당장 시장이 안 좋아질 게 아니다. 뭡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요즘에 뉴스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시장이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공포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시고 보통 이런 이슈는 하루 이틀 정도면은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뒤면은 충분히 저는 이 이슈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아마 수요일에서 목요일쯤이면 지수 반등으로 흐름 다시 잡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이거지만 이게 지금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다음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유럽의 위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글쎄요.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는 유럽에서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물론 페드 의원들의 금리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또 발언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럽의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안 좋다는 거.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10시 45분에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하고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자, 여러분들 어렵죠? 뭔지. 자, 어찌됐건 간에 경제 지표가 지금 지난 금요일 밤에 안 좋게 나오면서 이게 바로 원인이 됐고 미국 시장을 크게 낙폭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자마자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하락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지금 하나 제가 안에 있었는데 독일과 프랑스, 유럽 전반적으로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말이죠.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합니다. 자,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는 거는 제조업 사업에서 신규 주문, 새로 주문이 들어오는가, 내지는 생산을 얼만큼 찍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생산을 찍어냈는데 과연 얼만큼 팔렸는가, 그리고 팔리고 나서 얼만큼의 재고가 남았는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수치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조업 뭡니까? 소위 말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이런 제조업들, 소위 말해 수출 기업들이죠. 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조업 지수에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조업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생산도 잘 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상태고, 재고가 남지 않으면 50 이상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물량은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고 재고가 많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조업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뜻을 보여주면서 50 이하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제조업이 지금 수축되고 있다,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상으로 잠깐 보시면은, 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지난달 대비해서도 떨어진 데다가 유럽 국가들은 지금 50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50 밑으로까지 떨어졌다는 거 뭐라고요? 제조업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수출 기업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다 보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시장도 역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닥 2.25% 떨어졌던 거고, 코스피도 2% 이상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안 좋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2008년 때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으로요. SM이라는 종목이 당시에 38,000원이었는데 바로 그 연예기획사 SM입니다. SM이 2007년 당시에 38,000원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770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떠한 종목들도 사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역시 지수가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 혹시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연 시장이 상승할 이유가 있는가? 현재 상승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할 이유가 더 많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들의 부채 문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유럽 경제 성장률들의 하향, 이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금리를 미국에서 낮춘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낮춘다라고 하고, 내지는 올린다고 해도 유동성이 축소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돼버리고, 지금 금리는 올리든 떨어뜨리든 어쨌든 시장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19년 시장이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과연 크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출 기업들이 과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장세일까요?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OECD 안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통합적으로 경기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할 때는 경기가 호황일 때입니다. 근데 상회를 하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경기가 후퇴기고 1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0을 기준으로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2008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OECD 경기 선행지수 단 한 번도 반등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2018년 1월 달에 이미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회복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기 안 좋다, 지금 경기가 침체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실제로 일본 경제학자도 최근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장 침체로 가기 전에 베어마켓 랠리다. 시장이 반등 잠깐 나왔지만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상반기 때는 상승할 수 있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상고하저로 될 것이다. 하반기 때 지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계속 뜻하는 지표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기운이 안 날 겁니다. 그럼 주식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포기하라고 할 거였으면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가 중요합니다. 조금 가까이 오셔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 아까는 OECD 안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통합지표입니다. 하지만 한국만 따로 보겠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역시 2018년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으나, 자,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내에서 한국 지표는 지난달부터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개월 뒤에 6개월 뒤면 정확하게 9월이죠. 9월 달부터 경기가 약간의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경기 침체다, 경기 우려감이다, 굳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포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하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2018년 11월 달에 2대12 시크릿 노트에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 시장 하락할 때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공포감을 가졌습니다. 종목을 다 손절해야 되나, 주식을 그만둬야 되나 포기하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포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하셔라. 시장에 두려움을 갖지 마셔라. 자,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만 맞물린다면 언제든지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지금 미국과 유럽 각 국가들이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물론 유럽의 경기 부양 정책이 먹히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라면 저는 2분기 때 시장이 반등 흐름을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면 시장은 반등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사실 오늘 오후 6시에 독일의 IFO 기업 체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자, 기업 체감 지수라는 건 뭐냐? 독일 국가의 7,000개 기업들의 현재 기업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오늘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면 내일 시장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6시에 발표된 거, 여러분들도 지금 뉴스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기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시장이 공포감에 의해 떨어졌지만 내일장 일시적으로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반등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최악으로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지표들은 나오고 있으나 하락폭이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고, 경기 부양 정책만 따라온다라면 조금씩 시장이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앞으로 이번 주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또 미국의 GDP 발표도 나올 예정이라 이번 주에 이런 경기 지표들만 좀 무난히 지나간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만 좀 잘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고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가? 사실 장중에 계속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매를 한다라든지 스캘핑 같은 경우 대응하셔가지고 짧게라도 수익 내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시장을 보지 못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테마주를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내지는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장중에 대응하는 그들만의 싸움입니다. 그들만의 그라운드고, 그러면은 결국 장중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 배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가 뭔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론적인 가장 쉬운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장주라는 건 말이죠,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의해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걸 성장주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당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여러분들 실적이 어떻습니까? 다 적자입니다. 흑자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약 하나를 만들더라도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고 신약 개발 비용만 수천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적자입니다. 그럼 사실상 적자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신약이 임상 3상이 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신약에 대한 가치가 그대로 주가 반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의 대표주들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출주들이 약간 성장주하고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장주는 보통 어떤 장세 때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은 어디로 간다고요? 안전한 데로 갑니다. 채권, 금, 내지는 달러.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장주가 여러분들 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OECD 경기 선행지수 꺾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에 제약바이오들 어땠습니까? 당연히 산 사람들은 손실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도체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작년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다고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접근을 했지만 사실상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든 제약주든 갈 수가 없었던 장세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우라노스가 대박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월 초에는 분명히 제약바이오 이중항체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시장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제약주가 갈 수 있다고 했지 제가 여러분들 장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갈 수 있는 장세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시장이 좋거나 경기가 호황일 때는 반도체든 제약주든 아무 종목이나 사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약주와 반도체를 언제 사야 될지 내지는 현재 지금 비중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가치주하고 내수주입니다. 반대 성격입니다. 가치주라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 현재 이익을 얼만큼 벌고 있는가, 바로 안전자산에 조금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통신. 여러분들 전쟁 나도 휴대폰은 쓰실 겁니다. 물론 뭐 통신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휴대폰 취소 안 합니다. 다 전화 쓰실 겁니다. 가장 필수재들, 통신, 유틸리티, 음식료 업종들, 이 종목들이 바로 가치주의자 내수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은 언제 상승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이 종목들은 이익을 법니다. 이 기업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사람들이 필수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주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섹터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간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장세이고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내지는 장중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 가치주를 좀 편입을 해두셔야 됩니다. 가치주를 편입을 해두시고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시거나 포트폴리오를 성장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정확하게 알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성장주에 대한 비중,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다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2019년에 강세장이 나오진 못하겠지만 이 2019년에 여러분들이 손실 안 보고 좀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치주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가치주입니다. 휠라코리아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글로벌 위기급의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치주들은 작년 10월 달에 안 떨어졌습니다. 휠라코리아 작년 10월 달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주나 내수주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강한 종목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한 종목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까지 요약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 2019년 시장 너무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성장주와 그리고 가치주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